안녕하십니까, 최민호입니다. 2월 12일 정문실 리포트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겠다고 1시간보다 한 1시간 반 정도 늦어졌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2부를 반드시 올리고 내일 할 것도 다 녹음해가지고 내일도 늦지 않도록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딱딱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고기 특집 하나 또 나가고요. 그럴 겁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첩보 관련해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작전명 루비콘, 이게 이제 어제가 아니죠. 2020년 2월 1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작전명 루비콘, 미국 수십 년간 한국 등 동맹국의 비밀을 엿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미 중앙정보국 CIA가 냉전 시기부터 최근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비밀리에 암호 장비 업체를 운영하며 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훔쳐왔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일단 이 회사는 이제 크립토 에이지라는 회사입니다. 크립토 에이지라는 회사인데 꽤 유명한 암호 장비 납품업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립토 에이지의 창업자 보리스 하겔리는 러시아 출신의 발명가로서 1940년 미국 이주 후에 미군의 이제 야전용 암호 장비를 납품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전용 암호 장비니까 이제 톱니바퀴로 운영되는 예를 들어 이니그마, 그러니까 이제 일반 타자를 치면 이걸 이제 암호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암호 장비를 납품했었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스웨덴에 정착해서 암호 장비 공장을 설립하면서도 미국 정부와의 끈은 유지했다고 하고요. 아마 미국 정부가 이쪽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요. OSS 같은 조직이. 미국 정부는 이제 하겔린의 최첨단 암호 장비가 그 적국에 팔리지 못하게 막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네 회사가 좋은 물건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암호 장비다 보니까 우리한테만 납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니나 중국 쪽에서도 사고 싶어 할 텐데 그쪽에 그럼 못 파는 대신에 나한테 뭐 해줄래? 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못 파는 대신 그만큼 돈을 더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고 운영을 해왔고, 하겔리는 1951년 미국 정부와 비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스위스로 회사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이제 중립국가니까요. 미국과 크립토 에이지의 관계는 1960년대 들어 더욱 밀접해졌다고 합니다. CIA와 국가안보국인 NSA가 전자회로 기술을 크립토 에이지에 이전하는 대신에 암호 장비에 조작을 가할 권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크립토 에이지로서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전자회로를 암호 장비에 탑재하지 못할 경우 경쟁 업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CIA와의 어떤 이런 이면 계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암호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군에 납품하는 크립토 에이지 이외에 영국에도 암호 장비 만드는 데가 있을 테고, 독일도 이제 이니그마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암호 장비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통신을 보낼 때 이제 그 통신문을 자동 변환해주는 암호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립토 에이지라는 회사의 역사적으로 판매됐던 장비들을 쭉 보면 그 텔레타이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타이프라고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타자기 같은 거나 전신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 보내면 본국에서 예를 들어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만약에 타자기로 어떤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송신하면 거기서 입력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이제 한국에 이렇게 그 관련 텔레타이프 장비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팩스처럼. 그 60년대 70년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프랑스 어디 깜깜한 이제 그
골방에서 이렇게 막 타자기를 치면 갑자기 이제 그 미국의 그 CIA 같은데 이렇게 띠띠띠 하면서 이제 마치 그 프린터에서 뭐가 막 종이가 막 나오면서 이제 글자가 쳐진 종이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암호화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전화기, 그러니까 비화기, 비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카드를 꽂게 되면 이 전화 통화 내용이 완전히 이제 암호화 돼가지고 그 같은 방식의 암호화되어 있는 전화기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암호 통신 관련 모든 장비들을 생산하고 납품해 왔는데 경쟁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 NSA가 개발한 첨단 전자회로 기술, 첨단 전자 보안 기술 이거를 크립토 에이지라는 회사에 독점적으로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기술을 이 회사는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첨단 기술로 만든 제품,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신제품이 빵빵 쏟아지는 거예요. 신제품이 쏟아지는 대신에 미국은 이제 단서 조건을 겁니다. 이 암호 장비를 파는 대신에 우리가 이 암호 장비에 어떤 특정한 조작을 해가지고 이 암호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고받는 정보를 CIA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 딜하자 이런 겁니다. 이게 60년대 나온 계약이라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본 아이덴티티 폰가 하는 그 마지막 시리즈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페이스북 같은 SNS 업체에다가 전 세계인이 가입하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 업체에다가 미 중앙정보국에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실시간 글이나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달라, 사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대신에 니네 회사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뒷돈을 대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립토 에이지는 첨단 전자회로를 탑재한 암호 장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이제 업계 1순위 유망한 회사가 될 수 있었고요. CIA는 이제 70년 하겔린이 이 창업주가 워싱턴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진 이후에 그 서독에 이제 그 정보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크립토 에이지의 경영권을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이 하겔린이라는 창업주가 과연 워싱턴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모종의 사건이었는지는 또 의문이죠. 예, 뭐 말을 안 들었다든지 또는 폭로하겠다라든지 뭐 이딴 짓을 해가지고 CIA가 제거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모르는 일이죠. 진짜 사고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CIA와 독일의 이제 헌법수호청이라고 불리는 독일 정보국 BND는 크립토 에이지 공작의 작전명을 실소러스로 칭했다가 이건 이제 동의어 사전 뭐 이런 건데 실소러스로 칭했다가 1980년대 루비콘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공작은 성공적이었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실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요건 제가 또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1981년도 기준으로 이 크립토 에이지라는 회사의 최대 고객은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한국은 이제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에 이어서 8번째로 우수 고객국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해서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최근에까지 이제 국정원까지 이 크립토 에이지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립토 에이지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통신문은 어떻게 되냐? 다 실시간으로 NSA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CIA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백도어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백도어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국정원 프랑스 지부에서 또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의 이제 뭐 제주 지부나 국정원 프랑스 지부에서 국정원 본청으로 이 크립토 에이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팩스를 보낸다. 보안 팩스를 보낸다거나 보안 통신을 보낸다거나 또 보안 텔레타이프를 보낸다고 하면 이게 고스란히 CIA에도 실시간으로 사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죠. 기가 찬데 이런 일이 진행돼 왔다는 거고요.
그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위스 당국이 이제 그 최근에 이 사실을 파악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국 소재 암호 장비 제조사인 크립토 에이지가 사실은 미 중앙정보부 CIA의 소유였으며 CIA가 정보를 손쉽게 빼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 이 사건은 이제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업주 얘기가 나오죠. 크립토에 대한 서방 첩보기관의 개입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AP통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991년에 크립토 직원이 이란에서 체포돼가지고 수개월 동안 수감됐었는데 그의 몸값으로 100만 달러를 지불한 게 있었는데 그 100만 달러가 이제 서독 정보기관 BND가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BND가 1993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전에서 손을 떼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가 이 정보기관 관련 회사에 다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립토 에이지라는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70년대부터 직원 뽑을 때 CIA과 NSA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라 말아라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까지 사람 뽑는 것까지 간섭을 해왔던 거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자기는 취직이 됐고 그다음에 이란에 뭐 AS 해주러 갔다가 갑자기 체포가 돼가지고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100만 달러의 몸값을 서독 정보기관이 지불해줬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이 직원은 도대체 몸값이 어떻게 지불됐는지 내가 왜 갇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란 쪽에 체포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너 서방의 스파이지 뭐 이딴 질문을 받았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되니까 그 서독 정보부가 그러니까 CIA는 사실 몸값을 나눠내기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몸값을 서독 정보기관이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나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서독 정보기관이 야 이거 우리가 계속 발 담궜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발을 빼버린 거죠. CIA와 서독 정보기관인 BND는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크립토가 이 장비를 통해 오가는 각국의 기밀 정보를 쉽게 해제,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장비 판매 대금으로 수백만 달러의 거액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분을 서독 정보기관하고 이제 CIA가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또 다른 관련 보도를 보면 미국이 첩보에 활용한 이 업체는 크립토 에이지였고 CIA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세기의 첩보 활동의 성과다 라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CIA는 이런 첩보 활동을 굉장히 뛰어난 첩보 활동이다 라고 자평했다고 하고 외국 정부들이 최소 2개국의 자국의 기밀 정보를 고스란히 읽히는 특권에 대해 상당한 자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독일이 그 다른 나라의 기밀을 이렇게 쉽게 얻었다. 그 나라가 지불한 돈으로 사간 장비로 뭐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CIA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크립토 에이지의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 손을 뗐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암호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보안 시장에서 크립토 에이지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NS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는 1978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미국이 모여서 중동 평화 협정을 맺을 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본국과의 기밀 통신을 몰래 모니터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역시 크립토 에이지의 장비를 쓰는 고객이었기 때문에 NSA가 미리 조작해놓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신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본국과 이제 뭐 팩스 같은 걸로 보안 팩스 같은 걸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옆방에서 이걸 해킹해가지고 뭐 해킹돼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사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듬해인 1979년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습격 사건 및 미국인 52명에 대한 인질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당시 NSA 국장이던 바비 레인 임머는
이란 측의 반응을 묻는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질문을 대부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이란은 물론 미국이 협상의 비밀 채널로 쓰던 알제리도 크립토 에이지의 장비를 썼기 때문에 손쉽게 이란 쪽 내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주고받는지, 알제리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를 이 음성 통신하고 이제 문서 통신 기록 내역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나 그 유럽 전쟁에서 일본의 암호 해독 시스템이나 또는 독일의 이니그마를 해독해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얘들의 암호 시스템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패를 보면 우리는 100%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왔다는 겁니다. 러시아나 이제 중국,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크립토 에이지나 이런 회사의 장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의 장비를 안 썼습니다. 못 믿어서. 자기들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충분히 읽어낼 수 없었지만 이런 어중간한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스위스나 또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런 중립국 관련 계열의 장비를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보안 암호 장비 믿고 산 거죠. 그냥 선진국 거니까. 그랬기 때문에 고스란히 미국의 손에 이 기밀 정보들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협상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미 정보당국은 첩보 장비 시장에서 크립토 에이지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사에 대한 비방전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거를 구매하러 오는 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제 CIA가 뒷돈을 대줘서 고가의 롤렉스 시계라든지 성매매 등 뇌물과 향응 제공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국가안전기획부나 국정원 담당 구매 담당관들이 이제 스위스로 이걸 사러 간다고 칩시다. 뭐 또는 이제 이런 행사도 있어요. 보안 장비 어페어라든지 암호 장비 어페어라는 저희 이게 컴덱스처럼 CES처럼 전자장비 그런 것처럼 이 시장도 이제 방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사러 쭉 가면은 크립토 에이지 부스에서는 이제 오는 좀 고객들한테 얘기가 잘 돼서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되면 그 담당자한테 뇌물로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준다든지 또는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구워 삶았다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이나 아랍 지역 이쪽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맹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이게 독일하고 이제 미국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이 일을 쭉 해오다가 사실 독일은 이제 93년도에 손을 뗐는데 그 전까지 90년도, 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는 미국하고 독일이 의견 차이로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이걸 물건을 팔아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대상 국가를 어느 나라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중동 국가나 아시아 국가나 이런 적대국으로 삼아야 될 거냐, 아니면 우방까지 다 확대할 거냐에 대해서 독일은 그래도 구분해서 팔자. 예를 들면 나토 가맹국들한테 파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그 나라의 비밀을 캐낸다든지 또는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들도 좀 그렇지 않냐. 맹망인데 차라리 뭐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뭐 중동의 말 안 듣는 국가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독재 국가들 이런 데 파는 거는 독일도 이해를 하지만 좀 친한 국가들한테까지 팔아가지고 그 국가들의 그 동맹국들의 기밀까지 빼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독일은 얘기를 했었고, 독일 정보국은. 미국은 동맹이든 적이든 하여튼 구분 안 하고 장비를 다 사게 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모두 다 난 알아야겠다,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지금 크립토 에이지에서 판매한 거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대화를 할 수 있는 비화기, 비밀 암호 전화기, 그 다음에 컴퓨터나 서버 시스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전자 카드 같은 것들, 현대로 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가게 되면 뭐 암호화된 이제 텔레텍스, 텔레타이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그런 저희 뭐죠 보안 무전기 막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이게 이 회사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정보 관련 업계에서는 프로그램도 많이 팔고요.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하드웨어 같은 걸 많이 판매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계시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때 터졌던 그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뭐 사이버 팀인가 뭐 그 해킹 회사 있잖아요. 그 해킹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국무부 또는 미국 CIA 관련 인물이 이제 창업을 한 회사였거든요. 그 말은 결국 CIA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가동을 시켜서 특정인의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걸 해킹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미국이 안 보고 있겠냐고요. 미국이 보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국정원은 미국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걸 가려낼 만한 기술적인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킹 프로그램 전체를 낱낱이 분해해서 소스 코드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그것까지는 안 열어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사용권 구매해가지고 쓰는 입장이니까 그 돈 주고 쓰는 이제 포토샵 같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접근이 안 되죠. 노력해보겠지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럼 그냥 정보 고스란히 다 털리는 거예요 미국한테. 미국은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또 하나 뉴스는 미국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비밀 검찰국 시크릿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이건 보통 미국 대통령 경호하는 조직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밀 검찰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뭘 하냐면 위조 지폐도 조사하고 탈세 이런 것도 조사하고 하는 이제 재무성 산하에 돈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연방 그 법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랬다가 9.11 테러 이후에 이제 홈랜드 세큐리티라고 이제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그쪽 밑으로 이 시크릿 서비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시크릿 서비스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시크릿 서비스는 대통령 경호한다고만 알고 있죠. 근데 대통령 경호하는 건 왜 시작됐냐 하면 이 시크릿 서비스 재무부 산하의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검찰국 같은 경우에는 1865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출범시키냐면 남북 전쟁 이후에 주로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 위조 지폐를 수사하기 위해서 연방 기관을 하나 출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폐나 연방 정부의 이제 돈들은 이 기차 철도를 따라서 전국으로 퍼져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이제 시크릿 서비스의 지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부를 갖고 있는 최초의 이제 그 연방 기관이었고요. 정무성 비밀 검찰국은 이와 함께 이제 그러니까 이랬는데 1901년에 그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급 관료의 경호 업무가 추가됩니다. 시크릿 서비스에. 원래는 이제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하지 않던 조직이었어요. 근데 1901년에 밀리엄 맥켄리 대통령이 암살당하니까 그 대통령 경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는데 당시 이제 미국의 연방 기관들 중에 미국 전국의 지부를 갖고 있는 기관은 시크릿 서비스 재무성 산하에 이 기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맡긴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전국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 밝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무성 산하의 시크릿 서비스가 이제 경호 업무가 추가되게 됐고요. 9.11 테러가 터지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면서 국토안보부 산하로 이 시크릿 서비스를 다시 옮깁니다. 이게 뭐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인력도 거의 5,000명, 6,000명 정도 되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2조가 넘습니다.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사실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보기관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어떤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가. 그 최근에 이제 사이버 안보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실물 경제를 마비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시크릿 서비스를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미 재무성 산하로 옮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해킹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조 지폐, 그 다음에 각종 탈세,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사기관이 다시 재무성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시크릿 서비스가 이제 재무성 산하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경호기관인 시크릿 서비스는 이렇게 소속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그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사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 나온 중앙일보에 나온 뉴스인데요. 한국의 청와대 경호실은 어떠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원 직장 동료 불륜 파면에 법원 과한 처분이라고 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경호원이 직장 내 2차례에 걸쳐 불륜을 저지르다 파면됐으나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파면 처분을 취소해라 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3부는 최근 A모 씨가 대통령 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그 A 씨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파면 해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 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1심에서는 파면이 잘했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다시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A 씨는 8년 동안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직장 동료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서 파면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고 이분이 그 다음에 직장 동료 2명,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에 이제 여성 경호원 또는 여성 뭐 일반 행정직원 2명, 그러니까 1명도 아니고 2명이라. 그러니까 불륜이 2개인 겁니다.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자기 부인까지 합하면 3명이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서 파면이 됐고요. 일단 대통령 경호실은 일단 다 몸들이 좋습니다. 사실 이게 운동선수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습니까? 신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이 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막 건강하니까 욕구가 넘치거든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요. 나이가 좀 중년 이상 넘어가면 의욕이 없어요. 뭐 사람이 다 거기서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얘들은 운동도 잘하고 막 혈기가 넘치니까 그렇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발각이 됐고요. 아마 부인이 발각을 해가지고 뭐 직장에 알렸겠죠.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이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불륜이 걸리면 파면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 A 씨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륜 행위가 대통령 경호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맞섰던 것입니다. 나는 근무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심 재판부,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A 씨의 비위 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A 씨는 직급 평균보다, 그러니까 동일 직급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높은 근무 평점 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 씨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선처를 좀 해주라. 자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뭐 강등이나 경고나 견책, 감봉 또는 뭐 정직 뭐 이 정도를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울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 공사생활에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 이게 과연 형사처벌 또는 이제 이 형법이 동원되는 또는 직장을 잘리게 되는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고등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고등법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더 이상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처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A 씨의 불륜 행위를 강한 정도의 어떤 비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또 이 A 씨의 비위 행위가 대통령 경호실 징계 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성폭력 같은 걸 행사했다면 징계를 좀 절대로 징계를 봐주지 않고 더 세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불륜은 사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법원에서까지 이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사랑한 건 죄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부적절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래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A씨는 일단 복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직위 해제나 의원 면직, 파면은 아닌 그냥 연금 다 받고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직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운도 참 좋으신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 경호실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따라서 사이버 수사 또는 경제범죄 수사한다고 지금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데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은 연애질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이게 미국 드라마가 이제 수사물이 많고 한국 드라마가 연애물이 많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제작진들의 어떤 관행이 아니라 민족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결혼 후에 직장 동료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이것도 이러다 이 짓거리 하다가 걸렸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기관이 얼마나 개판이면 경호원들이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여자 경호원, 남자 경호원이 딴짓거리 할 정도로 그렇게 청와대 내부 기강이 한가하다는 소리인데 말이죠. 이런 거를 감찰해야 되는 자리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아니면 청와대 고위 감찰관 감찰관실인데 청와대 대통령 임명하는 이제 감찰관실은 계속 공석으로 있고 알시다시피 청와대 사정수석 사정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또 민정수석실 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엉망진창이니까 밑에 있는 것들까지 지금 이지랄 떨고 앉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연산군 때 경복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갑갑합니다. 일단 오늘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제가 1, 2부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